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3개월 차 새댁이에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파혼의 기로에 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희 결혼을 반대하셨거든요. 제 친정이 시댁에 비해 경제적으로 많이 기운다는 게 이유였어요. 사실 남편과 4년 넘게 연애를 하면서도 결혼을 생각할 때마다 경제상의 이유로 걱정이 되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남편과의 인연이 결혼으로 이어질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리 깊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막상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니 슬슬 겁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고. 저희 집 사정을 빌미로 시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고 나섰지 뭐예요. 그 일로 한동안 저는 물론 친정 엄마까지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파혼을 할 때 하더라도 당당하게 맞서서 내 손으로 끝내겠다 결심했죠. 그런데 파혼을 결심하고 나간 상견례 자리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그럼 지금부터 저희 집과 시댁에 얽힌 가슴 절절한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사실 저희 집이 처음부터 형편이 어려웠던 건 아니에요. 잘 산다고 할 순 없었지만 그렇다고 생활이 힘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저희 아빠는 전자제품 배송 일을 하셔서 일은 힘들어도 벌이는 꽤 좋은 편이었어요. 당시 아빠는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란 고향 후배와 함께 일을 했는데 저는 그분을 강아지 삼촌이라고 불렀어요. 삼촌 부부가 예쁜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강아지 삼촌 부부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대요. 삼촌 때문인지 부인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요. 아빠와 강아지 삼촌이 동양 사람인데다 일도 같이 하고 집도 저희 집 위층에 살고 있어서 우리 가족과 강아지 삼촌 부부는 엄청 가깝게 지냈어요. 형제가 없던 아빠는 강아지 삼촌을 친동생처럼 아끼셨죠. 그건 강아지 삼촌도 마찬가지였고요. 강아지 삼촌 아내는 편의상 강아지 이모라고 할게요. 어릴 때 늘 그렇게 불렀었거든요. 삼촌이 저희 아빠한테 잘하는 만큼 강아지 이모도 저희 엄마를 언니라고 부르며 잘 따랐어요. 그래서 아빠와 강아지 삼촌이 일을 쉬는 날에는 다 함께 나가서 외식을 하기도 하고 휴가철에는 같이 여행도 다니곤 했어요. 아이가 없어서 그랬는지 강아지 삼촌 부부는 저를 무척 예뻐해 주셨어요.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흘러서 두 분 얼굴도 기억이 안 나지만 삼촌이 저를 목마 태우고 다녔던 것과 제 머리를 묶어주던 이모의 손길은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아빠와 삼촌이 하는 일이 몸을 써서 하는 일이라서 집에서 파스 냄새가 자주 났었다는 것만 빼면 남부럽지 않은 행복한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인생이 늘 행복한 순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가정에도 느닷없이 불행이 닥쳐왔어요. 그것도 강아지 삼촌네와 동시에요.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날이었는데 하필 이사철이라 그랬는지 배달 일이 많이 밀렸던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아빠와 삼촌이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서게 되었죠. 저는 잠도 덜 깬 채 방에서 나와 아빠 얼굴에 볼을 비비곤 마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인사가 아빠와 했던 마지막 인사가 되었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건 밤 8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어요. 평소라면 아빠가 집에 돌아와야 할 시간이었어요. 창밖에는 세찬 비바람이 불었고
엄마는 빗길에 운전을 하고 올 아빠 걱정을 하면서 닭볶음탕을 만들고 있었어요. 이제 초인종이 울리고 아빠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되는 순간이었는데 초인종 대신 집 전화가 사납게 울린 거예요. 그리고는 전화를 받던 엄마가 그 자리에 푹 주저앉아 버리셨죠. 아빠와 삼촌이 타고 오던 차가 빗길에서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덤프트럭과 충돌해 현장에서 즉사하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잠시 뒤 강아지 이모가 사는 위층에서 외마디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이모 역시 비슷한 시간에 강아지 삼촌의 사망 소식을 전해들은 모양이었어요. 한날 한시에 남편을 잃은 엄마와 강아지 이모는 한동안 서로 왕래도 하지 않을 정도로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의 집을 왕래하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얼굴만 봐도 세상을 떠난 남편을 떠올리게 된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한 달여 시간이 지난 무렵부터 엄마와 이모는 다시 왕래를 시작했어요. 엄마가 먼저 먹을 것 싸들고 이모 집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글쎄 엄마와 함께 이모 집에 가보니 집이 아주 엉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모는 제대로 씻지도 않은 채 침대에만 누워 있었고 강아지는 사방에 똥과 오줌을 싸놔서 집의 냄새가 어마어마했어요. 세상에, 집이 이게 뭐야? 온 집안이 개똥밭이잖아. 아, 냄새. 말자 너 언제 씻었어? 어머나 세상에, 머리에 기름 떡진 거 봐. 일어나. 당장 일어나서 씻어. 엄마는 침대에 누워있는 강아지 이모 손을 끄드러 잡고는 억지로 일으켜 세웠어요. 그러자 이모가 손을 뿌리치며 소리를 빽 질렀죠. 나 좀 가만히 놔둬. 제발 좀 내버려 두라고. 어떻게 가만히 둬. 네가 이렇게 망가져 있는데 내가 널 어떻게 가만두냐고. 일어나. 일어나서 씻고 우리 집에 내려가서 밥 먹자.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잖아. 나도 기운나서 이러는 거 아니야. 너만큼 나도 힘들어. 하지만 어쩌겠니? 나만 보고 있는 추아가 있는데. 언니는 추아라도 있지. 난 아무것도 없어. 난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그나마 하나 있던 남편도 없어졌다고. 그런데 살아서 뭐해? 이렇게 박복한 인생 살아서 뭐하냐고. 그러니까 귀찮게 하지 말고 돌아가. 가서 언니는 언니 인생 살라고. 그러자 엄마는 이모 뺨을 세게 쳤어요. 강아지랑 놀고 있던 저는 그 소리에 놀라서 엄마를 올려다보았죠. 정신 차려 이 기집애야. 뭐? 너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그럼 나는, 우리 주아는 그동안 언니 부르고 살더니 그거 다 빈말이었니? 우리 주아 시집갈 때 한복 입고 같이 혼주 노릇 해주겠다더니 그 말도 다 거짓말이었냐고. 왜 네가 혼자야?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왜 네가 혼자냐고. 난 너 이러고 살게 안 둬. 이런 시궁창 속에서 굶어 죽는 꼴 죽어도 못 본다고. 그러니까 일어나 얼른. 결국 강아지 이모는 저희 엄마 손이 이끌려 샤워를 하고 저희 집에 내려와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는 중에 엄마는 틈틈이 위층 이모 집에 올라가 집 청소를 했죠. 몇 달 뒤 강아지 이모는 전처럼 생기를 찾게 되었고 그 무렵 보험사에서 아빠와 강아지 삼촌의 사망보험금이 나왔어요. 보험금을 받던 날 엄마와 이모는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어요. 저 역시도 엄마와 이모를 따라 한참을 울었죠. 그리고 얼마 뒤 이모는 우리 집에 내려와 엄마한테 중대한 발표를 했어요.
언니, 나 여기 떠나려고. 집도 이미 뺐고 다음 주까지 집만 빼주면 돼. 나 다시 시작할 거야. 이제 그 사람 다 잊고 새롭게 태어날 거라고. 언니랑 주아 생각하면 차마 발길이 안 떨어질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악물고 떠날 거야. 언니, 나 성공해서 그때 다시 언니 찾아올게. 그러니까 나 잊지 말고 주아랑 잘 살고 있어야 돼. 그렇게 이모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강아지와 함께 우리 곁을 떠났어요.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 과거는 잊고 살겠다는 거였죠. 엄마도 그런 이모를 응원해 주었어요. 이모의 빈자리를 가장 크게 느낀 건 저였어요. 엄마가 일을 나가면 하루 종일 이모와 함께 집에서 놀고 있었는데 이제는 저와 함께 놀아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이듬해 7살이 돼서 유치원에 들어가게 될 때까지 저는 엄마가 없는 시간엔 혼자 집에서 있었어요. 엄마가 틈틈이 전화를 하곤 했지만 혼자 집을 지키고 있다는 게 그 나이엔 꽤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유치원에 들어가게 됐을 때 뛸 듯이 기뻤어요. 거기엔 친구들도 있고 장난감이랑 책도 많아서 심심할 틈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유치원이 파하고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도 저는 혼자 유치원에 남아 있어야 했어요. 선생님이 계시기는 했지만 다들 교무실에서 회의를 하시거나 다음날 수업 준비를 하고 계셔서 저는 혼자 놀아야만 했죠. 일 때문에 바빴던 엄마는 매일 늦은 시간이 돼서야 저를 데리러 왔어요. 그럴 때마다 선생님은 저희 엄마한테 볼멘 소리를 하셨어요. 저 때문에 퇴근이 늦어지시니 당연한 거였죠. 언제까지고 선생님한테 피해를 입히며 일할 수 없다고 생각한 엄마는 아빠 사망보험금으로 헤어샵을 차리기로 했어요. 엄마가 아빠랑 결혼하기 전에 하던 일이기도 했고 아빠가 돌아가신 후로 최근까지 헤어샵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참에 독립을 하기로 한 거였죠. 하지만 급하게 먹는 물에 체한다고 가게 오픈도 하기 전에 사기를 당하고 만 거예요. 부동산 중개사가 작정하고 저지른 사기에 엄마는 가게 보증금과 권리금을 홀라당 날려먹고 만 거였죠. 미용기구며 직계들까지 다 계약한 상태라 이대로 그만두면 고스란히 손해만 있게 되는 상황이라서 결국 살던 집을 뺄 수밖에 없었어요. 전세 보증금을 빼서 가게 계약을 하고 은행 대출을 받아 인테리어와 가재 집기를 마련했어요. 가게 안쪽에 창고로 쓰려던 공간에 침대를 두고 엄마와 함께 가게에서 생활하게 되었었어요. 엄마와 하루 종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었지만 전처럼 맨발로 집안을 뛰어다닐 수는 없었어요. 한겨울에도 뜨끈한 아랫목은 상상도 할 수 없고 냉기가 도는 바닥에 털신을 신고 다녀야 했죠. 그러다 보니 1년 365일 감기가 떨어질 날이 없었어요. 엄마는 감기를 달고 사는 제게 늘 미안해 하셨지만 은행 대출금에 가게 월세를 갚는 것만으로도 벅찼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 가게에서 5년 넘게 살고서야 엄마와 저는 살 집을 따로 구할 수 있었어요. 방 2개에 화장실 하나, 거실 겸 주방이 있는 15평짜리 집이었지만 신발을 안 신고 맨발로 집안을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 집에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제가 취직을 하고 3년쯤 됐을 무렵 하루는 엄마가 들뜬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주아야, 우리 신축 빌라로 이사할까?
우리 가게 손님 중에 부동산 중개사가 하나 있는데 근처에 괜찮은 집이 나왔다더라고. 25평짜리 신축 빌라인데 보증금도 주변 시세보다 낮고 집이 엄청 좋대. 방 3개에 화장실도 2개나 있고 무엇보다 네가 그렇게 노래하던 욕조도 있다더라. 어때? 엄마랑 그 집 한번 보러 안 갈래?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와 저는 마치 소풍을 앞둔 아이처럼 들떠 있었어요. 비록 신축 빌라로 이사를 하려면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도 받아야 하고 앞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겠지만 그래도 못할 만큼 힘든 상황도 아니라서 내심 이사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히고 있었죠. 며칠 뒤 엄마와 함께 찾아간 빌라는 외형부터 근사했어요. 내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꿈에 그리던 욕조까지 엄마와 제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어요. 그래서 계약을 하기로 했죠. 하지만 당시에 워낙 전세 사기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와서 내심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엄마 가게 손님이라는 공인중개사 말로는 전세 보증 보험만 들어두면 문제가 생겨도 전세 보증금은 안전하다고 해서 한시름 놓게 되었어요. 게다가 전세 보증 대출이 3%도 안 되는 저금리인데다 전세금의 90%까지 대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이 되려고 이렇게 좋은 조건에 전셋집을 얻게 됐다 싶었죠. 신축 빌라로 이사를 한다는 생각에 들떠있던 어느 날 친구가 퇴근 시간을 앞두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뭐? 소개팅 대타를 나가라고? 그것도 오늘? 아우 싫어. 피곤해서 얼른 집에 가서 씻고 잘 거야. 변호사면 뭐 어쩌라고. 그리고 그 남자가 네 스펙 보고 소개팅 나오는 걸 텐데 내가 나가면 얼마나 실망하겠냐? 됐다. 괜히 그런데 나가서 쭈구리를 읽기 싫어. 아우 싫다니까. 몇 번이나 거절을 했지만 저는 결국 친구 대신 소개팅 자리에 나가게 되었어요. 친구가 해외 출장 다녀오면서 면세점에서 명품 지갑을 사준다며 꼬셨거든요. 그래, 뭐 밥 한 끼 먹고 헤어지면 그만인데 공짜 명품 지갑까지 생기고 나쁠 건 없지. 저는 딱 그 정도 생각으로 소개팅 자리에 대타로 나갔어요. 그런데 상대 남자가 생각보다 너무 훌륭한 거예요. 변호사라고 해서 거들먹거리지는 않을까 생각했는데 사람이 수더분하고 예의도 바르고 참 괜찮더라고요. 거기다 얘기를 들어보니 대형 로펌에서 돈 있는 사람들 변호를 하는 게 아니라 중소형 로펌에서 서민들을 상대로 일을 하는 변호사더라고요. 마침 자기가 맡고 있는 소송이 전세 사기 소송이라고 해서 저도 이것저것 물어보았어요. 말이 소개팅이지 무료 변호사 상담 같았죠. 저희 집 상황을 전해들은 남자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그러는 거예요. 요즘은 부동산 중개사 말만 믿고 덜컥 계약하면 안 돼요. 특히 신축 빌라 경우엔 더더욱. 제가 맡은 케이스랑 너무 유사해서 걱정이 되는데 혹시 괜찮다면 계약할 때 제가 함께 따라가도 될까요? 네? 그래 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그런데 제가 유진이 대타로 나온 건 아시죠? 그런데도 이렇게 도와주셔도 돼요? 그러자 남자는 멋쩍게 웃고는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인연인데 대타면 어때요? 사실 저도 대타로 나왔거든요. 땡땡 로펌 다니는 동기 녀석이 하도 부탁을 해서 나온 건데 나오길 잘했다 싶네요. 그 말을 듣고 나니 그제야 친구가 말했던 것과 로펌 이름도 다르고 분위기가 다른 것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오지랖 넓은 소개팅 상대 덕분에 저랑 엄마는 계약서를 작성하러 가는데 마음이 좀 든든했어요. 부동산 중개소 사람을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소개팅 상대를 변호사라고 소개하자 중개사랑 집주인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그러자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남자는 이런저런 것들을 질문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집주인한테 몇 가지 서류와 각서까지 요구했어요. 그러자 집주인이 버럭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렸죠. 나 이 계약 못해. 내가 범죄자도 아니고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응해야 되냐고. 당신들 말고라도 내 집 계약하겠다는 사람 많아. 이렇게 깐깐하게 굴 거면 딴 데 가서 알아보라고. 그러면서 중개사 얼굴을 째려보고는 나가버렸어요. 중개사는 중개사대로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이 계약건은 없던 걸로 하자고 하더군요. 명문을 모르고 있던 엄마와 저는 황당하기만 했죠. 그러자 소개팅 상대가 그러는 거예요. 방금 하마터면 두 분이 전세 사기를 당할 뻔하셨습니다. 집주인이랑 중개사 모두 한통속이에요. 전세 보증금 보험만 된다고 해서 원금이 보전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각서를 써달라고 했던 건 계약 후에 바로 집주인이 바뀌는 상황을 대비해서 그런 거였는데 저렇게 화를 내고 나가버리는 걸 보니 계약 후 집을 내놓을 모양이었던 것 같네요. 대개 전세 사기 수순이 그렇거든요. 중개사도 이런 계약으로 업자한테 꽤 높은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세입자 편에서 계약을 진행할 리가 없어요. 어떻게든 계약을 따내야 수수료를 챙길 수 있으니까요. 처음엔 이게 다 무슨 소린가 했는데 천천히 설명을 듣다 보니 조금씩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헤어샵을 차릴 때 한 번 사기를 당한 적이 있던 엄마는 놀란 가슴을 쓸며 안도하셨죠. 세상에,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또 사기를 당할 뻔했네요. 내가 아주 부동산 사기라면 이가 갈리는 사람인데 멍청하게 또 당할 뻔했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날 소개팅 상대가 엄마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 보증금을 지켜준 덕분에 엄마는 지금까지도 무탈하게 살고 계세요. 그리고 그날 일을 계기로 우리는 사귀게 되었고요. 3년간 연애를 하는 동안 남자친구 덕분에 우리 모녀는 다른 신축 빌라로 안전하게 이사도 할 수 있었죠. 든든한 딸 남자친구 덕분에 엄마는 천군만마를 얻은 사람처럼 의기양양하셨어요. 결혼 전부터 마치 아들 부르듯 이름으로 부르는 건 물론이고 저도 자라면서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녹용이며 각종 보양식을 철마다 해먹이곤 하셨어요. 그렇다 보니 결혼을 앞두고 제가 시어머니한테 구박을 받으며 파혼 위기에 놓였을 때 엄마 속이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엄마 마음속에는 이미 제 남자친구가 4위, 그 이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을 테니까요. 시어머니 호출을 받고 처음 시댁에 찾아간 건 사귄 지 2년을 막 넘긴 때였어요. 그땐 아직 결혼 얘기가 나오기 전이었는데도 어머님이 저를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찾아간 시댁은 생각보다 더 대단했어요. 집 외경도 그렇지만 집안 인테리어는 정말 최고였어요. 마치 유럽 어느 성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바닥은 온통 대리석으로 깔려있고 가구 하나하나가 조각작품처럼 훌륭했어요. 소파며 심지어 찻잔 하나까지 부티가 잘잘 흐르더라고요. 한참을 감탄하며 집을 둘러보다 보니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동안 헛된 꿈을 꾸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이런 집에서 자란 남자와 핑크빛 미래를 꿈꿨다니 애초에 안 될 일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표정이 어둡게 변해버렸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찻잔에 차를 따라주시면서 희미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지금 주아 씨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 것 같네요. 모르긴 해도 내가 처음 이 집에 인사를 왔을 때랑 다르진 않을 것 같아서요. 정욱이한테 얘기 들었겠지만 난 정욱이 친모가 아니에요. 정욱이 아빠가 사별하고 이후에 만나 결혼했어요. 돌아가신 시어머니께서 반대를 하셨지만 정욱이 아빠가 고집을 부리는 통에 이렇게 정욱이 엄마로 살고 있어요. 이 집 남자들이 여자한테 빠지면 남의 말은 도통 듣지를 않는다니까요. 정욱이 아빠도 그랬고 정욱이도 다르진 않을 거예요. 그쪽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정욱이는 결혼까지 할 생각이던데. 자신 있어요? 우리 집 며느리로 살 자신이요. 어머님은 입가에 미소까지 띠며 말씀하셨지만 그 모습이 왠지 더 무섭게 느껴졌어요. 차라리 물컵에 든 물을 뿌리면서 내 아들이랑 헤어지라고 무식하게 소리치는 막장 드라마 속 시어머니가 더 편하게 느껴질 정도로요. 그날 저는 차마 결혼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은 하지 못했어요. 가난하면 굳이 배우지 않아도 체득되는 게 있는데 그중 하나가 분수에 맞게 사는 거였어요. 있는 사람들은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해도 수습이 가능하지만 없는 사람들은 수습이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돈이건 자존심이건 간해요. 그래서 애초에 내가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걸 마음속에 새겨놓곤 하는데 남자친구와의 결혼은 후자였어요. 이런 집에 며느리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해도 버티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님은 굳이 반대하지 않고도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저를 불러 사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았어요. 주제 파악하고 스스로 알아서 떨어져 나가라 이거죠. 어머님은 이후로도 종종 저를 불러 쇼핑도 같이 하고 전시회나 뮤지컬도 함께 보러 가셨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네가 사는 세상과 얼마나 다른지 여실히 보여주시면서요. 그러다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저를 부르시는 횟수가 점점 더 늘어갔어요. 남자친구랑 만나는 날보다 어머님이랑 만나는 날이 더 늘어갈 정도였죠. 그러자 남자친구가 오해를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널 무척 마음에 들어 하시나 봐. 그러지 않고서야 아들 데이트도 못하게 내 여자친구를 독차지하실 이유가 없지. 너랑 만날 시간은 많이 뺏겼지만 그래도 한편으론 다행이라고 생각해. 우리 로펌의 이혼 소송으로 오는 고객들 보면 절반은 고부간의 갈등 때문이던데. 너랑 어머니랑 친한 거 보니까 안심이 된다. 남자들이 눈치가 둔하다더니 그 말이 맞더라고요. 전에 비해 내 말수가 현저히 줄어가고 안색도 많이 안 좋아졌는데도 남자친구는 그저 자기 엄마랑 제가 자주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좋아서 어쩔 줄 모르니 말이에요. 어머님을 만나고 오는 날이면 가슴이 콱 막히는 기분이 들어서 밥도 먹히지 않고 숨도 쉬기 힘들어진 저는 점점 말라갔어요. 그런 변화를 엄마는 바로 알아채셨죠. 회사에서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니면 정욱이랑 싸웠어? 왜 그렇게 밥을 못 먹어? 아니야, 그런 거 없어. 그냥 입맛이 좀 없어서 그래. 한두 번이야 속일 수 있지만 우리 엄마들 촉이 어디 그런가요? 다른 건 몰라도 자식 문제엔 늘 촉수를 세우고 사시는 분들인걸요. 특히나 저희 모녀처럼 둘이 의지하며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잖아요. 그러던 어느 휴일이었어요. 그날도 어머님 호출을 받고 외출을 하려는데 엄마가 그날따라 어디서 몇 시에 만나기로 했는지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서둘러 나가야 해서 귀찮은 마음에 솔직히 말씀드렸는데 엄마가 제 뒤를 밟으셨던 모양이에요. 어머님이랑 쇼핑과 식사를 하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시달린 뒤 파김치가 된 몸으로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데 옆에 누군가 앉더라고요. 돌아볼 힘도 없어서 가만히 넋을 놓고 있었는데 대뜸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엄마였어요. 이거였어? 너 이렇게 힘들게 만든 사람 정욱이 엄마였냐고. 오늘 내가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그 여자가 널 아주 짐꾼처럼 부리고 다니더라. 지가 뭔데 내 귀한 딸을 짐꾼 취급이야. 네가 뭐가 못나서 그런 대접을 받고 있냐고. 그런 것도 모르고 나는 그 여자 아들한테 철마다 홍삼 다려 먹여 보양식까지 해서 바쳐. 아, 내가 정신 빠진 년이지. 주아야, 너 꼭 이 결혼 해야겠니? 정욱이 아니면 안 되겠냐고. 엄마까지 왜 이래. 내 딸은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엄마가 그런 소리를 하면 내 스스로가 너무 비참해지잖아. 나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버티고 있는 거라고. 그런 노력을 왜 해?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결혼을 고집하냐고. 난 내 자식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못 보겠어. 네가 꼭 정욱이랑 결혼해야겠다면 엄마가 정욱이 엄마를 만나볼게. 하지 마. 만나면 뭐가 달라지는데 엄마가 어머님 만나면 기다렸다는 듯이 앞으로 날 힘들지 않게 해주겠다고 할 것 같아? 괜히 엄마까지 우습게 될 뿐이라고. 엄마는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 게 날 위하는 거야. 제가 엄마한테 화를 내긴 했지만 실은 내 자신한테 화를 내고 싶었던 걸 거예요. 되지도 않은 욕심을 부리느라 스스로를 지옥에 밀어넣고는 모든 걸 가난한 부모 탓으로 돌리고 싶었던 거죠. 비겁하게 말이에요. 그렇게 내 자신과 엄마를 상처 입히는 시간이 이어졌어요. 그러는 와중에 아무리 괴롭혀도 제 풀에 꺾여 나가지 않는 제가 문에 얄미웠던 어머님은 드디어 대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기어이 이 결혼을 할 모양이구나. 남자 잘 만나서 팔자 한번 고치고 싶었어? 그런 거니? 그래도 난 네가 염치 있는 앤 줄 알았는데 내가 널 너무 과대평가한 모양이다.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자. 결혼에 성공한다고 해서 그 결혼 생활이 평생 간다는 보장은 없는 거니까. 이혼녀 딱지 달고 나서 후회하지 말란 소리야. 어머님은 저를 왜 그렇게 미워하세요? 단지 저희 집이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인가요?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으면 어머님이 직접 이 결혼 반대하시지 그랬어요. 왜 아버님이랑 정욱 씨 앞에선 마음씨 좋은 분처럼 행동하시고 뒤에서 저만 괴롭히시는 거냐고요. 너무 비겁하세요. 그러는 너는 속에는 욕망이 트글트글 하면서 내 아들 앞에선 욕심 하나 없는 순수한 애인 척 구는 건 안 비겁하고? 없이 사는 것들이 다 그렇지. 지 힘으로는 성공하기 힘드니까 남자 잘 골라서 인생 역전해보려는 심보를 내가 모를 줄 아니? 그런 걸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거지근성이라고 하는 거야. 이제 하다하다 거지 취급까지 하는 어머님을 보니까 이상하게 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어머님한테 복수하기 위해서라도 악착같이 버텨서 그 집 며느리로 들어가고 말겠다. 결심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런 결심과 별개로 저도 사람이다 보니 상처받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상견례를 앞두고 거의 반송장처럼 지내게 됐거든요. 그런 딸을 보는 엄마도 힘들긴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고. 제가 겪어보니 그 말이 맞긴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거센 반대로
시리에 빠져있던 저는 회사에서 돌아오면 밥도 안 먹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었어요. 주말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랬더니 하루는 엄마가 제 방에 들어와서 이불을 확 걷어젖히지 뭐예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제 손을 끌고는 밖으로 나가셨어요. 어디로 가는지 말도 않고 저를 끌고 가던 엄마는 번화가 한복판에 멈춰 서서는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자, 봐. 네가 방구석에 처박혀서 밥을 먹든 말든 사람들은 멀쩡히 살고 있지? 너는 지금 세상이 무너진 심정이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 아주 멀쩡히 잘 돌아가고 있다고. 그깟 결혼 깨지면 좀 어때? 세상에 남자가 정욱이 하나뿐이라니? 그 집에서 끝까지 이 결혼 못 시키겠다고 하면 그러라 그래. 무서울 거 하나 없어. 내 딸처럼 야무지고 심성 착한 며느리 놓친 그 집 사람들이 손해라고. 주아야, 엄마도 한때는 지금 너처럼 세상이 끝나버린 것처럼 막막했던 때가 있었어. 네 아빠, 아침에 멀쩡히 출근했던 사람이 싸늘한 주검이 돼서 돌아왔을 때 그냥 콱 약 먹고 네 아빠 따라가고 싶었다. 그런데 왜 안 그랬는 줄 아니? 너 때문이었어. 네가 새까만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 절대 못 죽겠더라. 세상에 하나뿐인 우리 딸을 두고 내가 어떻게 그런 모진 생각을 했나 싶은 게 잠시나마 나쁜 마음을 먹었던 게 후회가 됐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결국엔 지나간다. 그러니까 밥 먹고 기운 좀 차려. 안 그러면 엄마가 등짝 때려줄 줄 알아? 엄마 말 알아들었어? 엄마는 눈에 잔뜩 힘을 주고는 저를 노려보셨어요. 그런데 엄마 눈을 보니 촉촉하게 젖어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 울컥해서 이를 악물게 됐어요. 그깟 결혼이 뭔 대수고 시어머니에 대한 복수가 뭐라고. 이날 이때까지 나 하나 보고 억세게 살아온 엄마 눈에 눈물이 고이게 했나. 스스로 한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파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하지만 할 때 하더라도 그동안 당한 복수도 할 겸 아버님과 남자친구 앞에서 시어머니의 이중적인 모습을 제대로 까발리고 끝내야겠다 싶었어요. 드디어 상견례 당일날 엄마와 저는 결전을 앞둔 용사처럼 전투적으로 아침밥도 든든히 먹고 모처럼 머리에 힘도 준 채 약속 장소를 향했어요. 우리 모녀가 룸으로 들어가고 몇 분 뒤 남자친구와 부모님이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물밑에서 벌어진 일을 전혀 모르는 남자친구와 아버님은 날이 날이니만큼 반갑게 맞아주시더군요. 어머님 역시 입가에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지만 눈으로는 우리 모녀를 벌레 보듯 하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저희 엄마 눈이 동그래지더니 대뜸 그러는 거예요. 너 혹시 김말자 아니니? 나 모르겠어. 그러자 어머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눈알이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저희 엄마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라고요. 순식간에 어색해진 분위기에 남자친구는 양가 부모님 눈치를 살피며 말했어요. 장모님,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김말자 씨가 아닙니다. 김성자, 희자 쓰십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는 확신에 찬 얼굴로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 분명히 말자 맞다고. 주아야, 너 기억 안 나? 우리 위층에 살던 강아지 이모잖아. 엄마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제게 말했어요. 그때였죠. 어머님이 저희 쪽으로 다가와 저희 엄마 손을 움켜쥐시며
그러시는 거예요. 언니였어? 그럼 주아가 언니 딸 그 주아였던 거야? 세상에, 난 그것도 모르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언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엄마와 어머님은 부둥켜 안고서 한참을 울었어요. 영문을 모르는 남자친구와 아버님은 벙진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볼 뿐이었죠. 한참 만에 눈물을 그친 엄마와 이모는 두 남자한테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모는 왜 그리 우리 결혼을 반대했는지도 설명해 주었죠. 저희 모녀와 헤어진 뒤 이모는 삼촌 앞으로 나온 사망보험금으로 양평 근처에 카페를 차렸는데 거기서 아버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했어요. 남자친구의 조부모님이 양평 별장에서 지내고 계셨는데 아버님이 거기를 오가며 이모 카페에 들르셨던 거죠. 자주 카페를 찾다 보니 두 분은 자연스레 얘기를 나누게 되었고 서로 상처한 얘기를 하다가 가까워지게 된 거죠. 하지만 이모가 고아에 가진 것도 없고 거기다 상처한 경력까지 있어서 어른들이 결혼을 반대했던 모양이에요. 결혼 후에는 집안 사람들의 사이에서 따돌림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산 탓에 자기 며느리만큼은 대등한 집안에서 나고 자란 아이로 드리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자신과 똑같은 취급을 받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주안을 처음 만났을 때 사실 모진말을 해서라도 두 사람을 갈라놓으려고 했었어. 그런데 이상하게 네가 남 같지 않고 애틋하더라고. 그래서 네 가슴에 못 박는 대신 네 스스로 나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자 싶었지. 근데 아무리 눈치를 줘도 네가 꼼짝도 안 하니까 나중엔 결국 못할 말까지 하고 말았다. 미안하다 주아야. 이모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앞으로 살면서 네 마음에 맺힌 서운함 풀도록 노력할 테니까 이모 좀 용서해 다오. 이모는 몇 번이나 제게 사과를 하셨어요. 사실 이모한테 모진 말을 들었을 때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는데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강아지 이모였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가슴에 응어리졌던 게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죠. 제 뒤를 밟으면서도 이모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엄마는 그때 신뢰를 무릅쓰고라도 다가가서 말을 걸어봤다면 그동안 제가 가슴앓이는 안 했을 거라며 아쉬워하셨어요. 지금에 와서 후회한들 뭘 어쩌겠어요. 그래도 지금이나마 모든 게 잘 풀렸으니 다행인 거죠. 제 인생의 쓰나미처럼 몰려왔던 악몽 같은 순간이 지나고 지금 저는 남편과 함께 알콩달콩 깨를 볶으며 살고 있어요. 이모는 저희 엄마 헤어샵에 출근 도장을 찍다시피 하고 있고요. 힘든 순간을 함께 겪었던 엄마와 이모는 환갑을 앞두고 사돈으로 다시 만나 예전처럼 언니 동생 하며 지내고 있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처럼 이제는 두 분이 행복한 순간만 살아가시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매일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